분석가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실제, 당신의 실제, 당신의 존재가 다 타자에 의해서 지배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배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진정한 당신이다. 그런데 그 진정한 당신에는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을 명명할 권리는 당신 스스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존하자. 자, 오늘 강의는 먼저 어떻게 준비가 된 강의였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전 강의를 듣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이 강의는 제가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던 세미나 17의 6강의 강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그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 못한 종교의 부분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강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LPI에서 라카니안 프랙시스 인스티튜트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일반 여러분들에게도, 이제까지 강의를 듣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리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기는 한데, 제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강의이기보다는 락강이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락강의 텍스트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분석이 종교를 혹은 신앙을 생각하는 방식에 관련된 락가니언의 견해를, 해석을 강해드리는 그런 수업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에 자료로 사용되었던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종교에 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들이 락강의 세미나 17의 17번째 세미나의 6강에서 다루어집니다. 그 6강에서 다루어진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초반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세미나 17은 아니고 락강이 1974년에 그러니까 세미나 17보다 뒤로 한 5년 정도 뒤의 이야기죠. 로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질의응답들이 오갔었는데, 아무래도 교황이 있는 카톨릭의 로마이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종교 관련 질문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락강의 답변들이 이어지면서 락강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자간담회가 1974년에 진행된 기자간담회가 자칼랑 밀레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서 2005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출간되었던 텍스트의 제목이 바로 종교의 승리입니다. 물론 이 기자간담회에서 오갔던 이 질의응답 내용만 이 종교의 승리라는 텍스트에 실린 것은 아니고, 그보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1960년에 진행되었던 락강의 강연록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락강의 강의는 어디서 이루어진 강의였는가 하면 브뤼셀에 있는 쌍루이 대학에서 디스쿠고 캐톨릭, 즉 카톨릭에게 보내는 담화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강연의 내용들 역시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승리라는 텍스트는 락강이 종교에 관련해서 강연을 했던, 혹은 그에 더해서 기자간담회에 질의응답을 했던 내용들을 자칼랑 밀레가 편집을 해서 책으로 출간한 그와 같은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의 락강이 종교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종교 관련된
본질,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락강의 생각을 강의해드리는 그와 같은 기회를 여러 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의 승리라는 타이틀, 이 텍스트, 책의 타이틀이죠. 락강이 2005년에 출간된, 락강 사후에 출간된 책이죠. 이 종교의 승리라는 이 타이틀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제목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락강은 무신론자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락강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종교의 승리라는 타이틀을 설명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락강은 종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종교에 뭐 동조하거나 종교를 받아들여서 락강이 뭐 신앙을 기독상담학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전혀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명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과 권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락강은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는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종교의 승리라는 이 타이틀은 사실상 그 1974년 로마에서의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답변이기도 합니다. 기자가 락강에게 물어보죠. 종교는 승리할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종교는 승리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락강이 그렇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마치 무슨 신부님이 대답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 락강의 개념들 중에서 꼭 이해해야만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함께 진행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실제라는 개념이죠. 실제라는 개념, 르헬이라는 개념이죠. 실제는 리얼리티, 현실과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라는 개념은, 르헬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레알리테, 리얼리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실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종교가 인간 문명이 실제에 대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인간이 마주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도망치려고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 실제라는 것은 결국 작게 말하면 우리의 신체인 것이죠. 그리고 크게 말하면 우주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철학에서는 사물 그 자체라고 부르기도 하는, 뭐 칸트 조금은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칸트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스팅이라고 부르죠. 그 다스팅, 그 큰 사물 그 자체, 다스팅, 물이라는 개념을 또한 프로이트가 가져오기도 했었다라는 것. 초기에 프로이트가 이 칸트의 다스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충동의 세계를 언급하는 이론적인 전개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미나 7에서는 락강이 그것을 큰 사물, 라쇼즈라고 부르면서 실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제에 대응하는, 실제와 마주하고 실제에 대해서 인간을 때로는 보호하고 인간을 때로는 인도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종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석 역시 그렇게 한다라는 논점을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정신분석 역시 실제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실제를 다루는 기술.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려야 할 내용은 락강의 세미나 17에서 프로이트의 발견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을 꼭 집어 지적을 하면서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적인 기여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이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뛰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프로이트가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의 무의식을 관찰하고 인간의 문명을 관찰하고 그곳에서 프로이트가 발견해내었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아버지의 기능의 토대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론적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텍스트를 토템과 타부 그리고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를 들고 있죠. 약간 그 두 개의 프로이트의 텍스트들이 아버지의 기능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토템과 타부라는 프로이트의 텍스트는 거세된 아버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락강의 용어를 쓰자면 이 상징계가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토템과 타부라는 텍스트에서 모든 걸 취하는 모든 쾌락을 취하는 아버지 말고 그 아버지가 살해된 이후의 세계, 그래서 어떤 아버지도 결국은 부족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스스로도 그 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세계가 시작되는 단계를 문명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근친상간의 금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토템과 타부에서의 아버지의 기능이란 결국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의 시작점은 결국 종교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라는 것, 주입상스라는 것, 우리의 신체라는 것, 혹은 사물 그 자체들에 대해서 그 자체들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적인 활동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무소불위의 어떤 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신이 아니라 말씀의 신, 계명의 신, 언어의 신, 스스로도 그 계명을 따라야만 하는 상징계적인 신의 도입, 즉 아버지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발견해낸 아버지의 기능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사랑의 개념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미나 17의 6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 또한 아버지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결국 주일상스를 포기했고 결혈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도 결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결혈을 누군가가 메워주어야 한다라는 욕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와 같은 문명 속에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규정으로 옮아가게 되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혈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들의 세계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완벽한 자들의 세계에선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 역시 거세되어 있다,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개념을 출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징적인 아버지라는 것, 이 개념이 오히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상징화가 일어나고 그 상징화 속에서 결여가 도입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아버지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욕망 속에서 어머니를 취하려 하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거세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경쟁 관계를 포기하는 이와 같은 설명,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락강이 세미나 17에서는 그것은 프로이트의 개념이고 프로이트의 어떤 의미에서는 증상일 뿐이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부성적 은유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부성적 은유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언어적인 문명이 자신을
이탈시키는가, 실제로부터 벗어나는가, 실제와 마주하지 않고 실제에서 등을 돌리고 상징계를 계시하는가의 문제를 설명해주는 보다 근본적이고 일반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 사실은 상상계적 개념일 뿐이지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부성적 은유, 메타포 빠떼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은유가 중요하다라는 그와 같은 강조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은유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은유란. 자, 은유라는 개념을 갑자기 제가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은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A를 B로 대체하는 것이죠. A를 A라고 부르지 않고 B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은유예요. 은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유가 있나요? 뭐 한 아름다운 여성을 꽃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은유인 것이죠. 꽃은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 것이잖아요. 즉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다른 기표로 대체해서,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혹은 상징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유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명의 시작이고 이게 아버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째서 아버지의 기능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실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표를 사용하게 되는 것. 자, 이게 은유라는 거예요. 실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표. 실제를 대체한다라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은유이자 동시에 억압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것이 억압인가 하면 실제를 탐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기표로서 말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은유라는 개념이 정신분석에서 사용될 때에는 결국 사물을 언어로 대체하는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아이가 어머니를 탐닉하는 과정, 어머니의 신체를 탐닉하는 과정. 아이는 어머니의 응시를 탐닉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탐닉하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탐닉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탐닉하는데,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그런 의미에서 언어 이전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 이전의 어떤 종류의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내 몸과 어머니의 몸이라는 구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는 결국 어떤 종류의 개별적 신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거기에는 어떤 분절이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세계를 아이가 살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실제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 쾌락의 세계, 주이상스의 세계, 이 실제의 세계를 어떻게 포기하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기능을, 주인의 기표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실제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즉 아버지의 기표가 들어와서 아이는 실제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왜 아버지의 이름인가? 왜 이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기표는 결국 어떤 특정한 존재가 있는 기표라고 하기보다는 언어의 효과에서 아이에게 어머니를, 실제를, 신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권력의 기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은유, 부성적 은유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냥 말의 권력이라고 그것을 부르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왜 그걸 부성적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권력의 기표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문명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남자들이었기 때문이고, 남자들 중에서도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 안에서 살펴보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족 단위 안에서 물론 지금은 핵가족화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유형의 가족의 형태들이
편부 편모의 가족 형태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 그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은 최근 수십 년간의 일이지 수만 년 동안 인간은 결국 한 가정 내에서 아버지, 힘센 남자가 가정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문명을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어 속에서 권력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살아있는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해도 그 살아있는 신체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따라야만 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유통되는 언어의 권력을 아이가 느꼈을 때, 아, 나는 이 집안의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누구이거나 나는 이 집안에 나의 역할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구나라는 그 언어의 권력을, 그 언어의 명령어의 체계를 아이가 받아들이는 순간 아이는 결국 가부장적 언어의 질서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굴복하게 된다는 건 결국 권력의 기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 포기된 것이 바로 이 아이가 어머니와 향유했던 쾌락이라는 거예요. 주의상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제가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대체되는 과정을 은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은유를 가부장적 체계를 고려하면서 부성적 은유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가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대체되는 과정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언어적 문명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락강이 세미나 17에서는 세미나 16부터 시작하는, 세미나 16에서 락강이 세미나 17을 준비하고 있었죠. 세미나 16에서 어떻게 문명이 이렇게 신경증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경증적 구조라는 것은 결국 억압의 구조라는 것이고, 억압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기표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인데, 즉 부성적 은유가 일어나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미나 16에서는 인신공양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신공양의 문명에 대해서 락강이 이야기하면서 그 인신공양의 왕국들은 아즈텍 문명과 같은 인신공양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흔적을 우리가 어쨌든 고고학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신공양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이, 인신공양의 세계에서의 신이 어떻게 그 이후에 인신공양을 포기한 세계에서의 신과 다른가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인신공양의 그런 문명이 존재했었던 시기에 신은 거세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상한다라는 것이죠. 거세되지 않는다라는 건 쾌락을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취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쾌락을 직접적으로 취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쾌락을 직접적으로 취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그대로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거예요. 인신공양의 시대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인간의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을 그대로 희생양으로 요구하는 신이 존재했었고, 그 신은 주입상스의 거세된 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인간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 그 예외적인 존재를 가정하는 세계가 바로 인신공양의 문명의 세계였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문명이 인신공양을 포기해요. 어느 순간. 그리고는 동물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죠. 그와 같은 아주 흥미로운 흔적을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너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죠. 처음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를, 즉 거세되지 않은 신의 요구를, 상징적이지 않은 신의 요구를, 락강은 이것을 성도착적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도착적 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천사를 보내서 인신공양을 정지시키고
양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양을 대신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론 양의 생명도 뭐 중요하겠지만 인간의 생명만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즉 아브라함 자신의 아들의 생명만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그야말로 그다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대신 취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비로소 주인담화의 시대가 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담화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인기표가 인간의 주의상스, 실제를 대신하는 세계, 상징계의 세계의 담화 구조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인 담화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 문명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가 결국은 신경증의 세계 문명을 계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신의 관념의 변화라는 것이죠. 신이라는 관념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관념이. 인신공양의 시대의 신은 어떤 법에도 지배받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상식은 거기에 어떤 종류의 논평이나 거부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십계명 이전의 비언어적 신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프로이트의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모세와 일신교라는 개념. 모세라는 인물이, 이집트의 모세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일신교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일신교를. 일신교라는 개념은 실제로 그 이집트의 종교적인 어떤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다신교의 세계와 일신교의 세계가 투쟁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지점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특히 모세가 존재했던 그 시점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이집트 고대 왕국이 다신교적인 체계에서 일신교적인 체계로 잠시 넘어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중요한 그 일신교의 제사장을 대표하는 가장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 일신교를 주장하던 프로이트의 주장에 의한다면, 프로이트가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긁어 모았던 다양한 종교적인 논점들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의존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에 근거한다면 그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모세가 주장했던 그 일신교적인 흐름이 다시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신교의 제사장들이 권력을 찬탈하게 되고 모세는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함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아직 텍스트 없는 시기를 살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의 유대인들은 프로이트는 이렇게 가정하죠. 다신교를 믿는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통 속에 속해 있었는데 모세에 의해서 비로소 일신교의 개념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요? 그 일신교에 걸맞는 보편적 계명 체계인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십계명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해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보편성을 가지고 와서 일신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제하면서 모세가 도입한 것은 바로 거세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일지라도 법의 체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 십계명을 보아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보편적 법의 사고와 유사하지 않는가? 를 모세가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라는 개념, 프로이트가 탐사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졌던 이 인간의 문명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신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논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 종교로 갈수록, 즉 일신교의 체계로 갈수록 어떻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암시하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가? 종교라는 게 왜 인간에게 고유한가? 왜 다른 동물들에게는 종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어디서나 그게 어떻게 고립되어 있는 부족 세계일지라도 아마존에 아무리 고립되어서 생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족의 세계일지라도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어떠한 형태이건 뭐 기독교나 불교와 같이 아주 고등적인 시스템을 완성한 체계이건 아니면 그냥 아주 민간 신앙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건 왜 인간은 그렇게 종교라는 개념에 항상 종속되는가를 살펴볼 때 이 언어의 사용과 근본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함께 우리가 인간의 문명을 사유해 본다면 그 언어 속에서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어른들은 자신들의 상식이 속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의 명령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밥은 사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마치 도덕적인 명령처럼 아이에게 밥을 잘 먹어야 한다. 그래야 착한 아이지 라고 윤리적인 개념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언어 습관은 결국 그 언어의 중에게 어떤 종류의 도덕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아이는 사실은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속한 언어적인 문명의 지배자에게 자신을 귀속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남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한 그 지배자의 형상은 아버지의 형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어린 아이가 결국은 자신의 실제를 자신의 신체를 혹은 주입상스를 혹은 사물들의 세계를 포기하는 그와 같은 과정에는 아버지의 기표라고 락강이 콕 집어서 이야기할 만한 권력의 기표가 자꾸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왜 아버지의 기능에 주목하는지를 종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종교의 승리라는 텍스트로 넘어가서 거기서 락강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인용문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강해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Vous êtes persuadé que la religion triomphera?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문장이에요. 당신은 종교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 논의 중에 락강이 종교를 막강한 것으로 언급을 했고, 자, 이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종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락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Oui, elle ne triomphera pas seulement sur la psychanalyse. Elle triomphera sur beaucoup d'autres choses encore. On ne peut même pas imaginer comme c'est puissant, la religion. J'ai parlé à l'instant du réel. Le réel, pour peu que la science y mette du sien, va s'étendre. Et la religion aura beaucoup plus de raisons encore d'apaiser les cœurs.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단지 정신분석에 대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요. 방금 전에 내가 실제에 관해서 말했었죠. 과학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실제는 확장될 것이고 여기서 종교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더 많은 이유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락강이 살았던 20세기 혹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과학 문명의 발전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죠. 마치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기이하게도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과학이 더 분발하지 않는다면 실제는 확장될 것이고, 실제가 확장된다는 것은 과학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죠. 그것이 확장될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종교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안심시켜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학은 일단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이 무엇인가? 과학의 시대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학의 시대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종교의 시대였던 거죠. 보통 우리가 과학의 시대가 시작된 시점은 서구 근대로 보죠. 서구 근대의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락강은 이것을 주인담화의 시대에 이어서 대학담화의 시대로 부르는데, 대학담화와 과학담화는 유사한 것인데요. 락강의 세미나 17에 4개 담화의 구조로서 파악을 한다면 그렇다는 것인데, 과학담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 과학의 시대가 시작된 건 몇백 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최근처럼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시점에는 사람들은 과학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사실은 교회에 가서 신부님에게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죄를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과학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문명의 흔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학보다는 신앙이 훨씬 중요한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중세가 그랬던 것이죠. 중세 이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어쨌든 과학의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와 같은 과학의 시대에서 과학이 과연 우리의 모든 불안을,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해소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락강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 우리가 그건 락강의 이론을 굳이 빌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감정인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증폭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는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했어요. 지구가 있고, 지구는 평평한 땅인 것이고, 지구라는 생각도 못했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땅은 인간의 세상이고 하늘은 신들의 세계였죠.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그렇게 궁금해할 이유도 없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어요. 뭐 자연재해가 온다면 물론 불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하계가 얼마나인지도 알고 있고, 은하계 바깥의 세계가 어떤지도 알고 있고,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도 알고 있고, 우주의 저 끝에는 정말 우리가 결코 생전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장소가 존재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세계가 마치 빅뱅에 의해서 시작될 때에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방식의 폭발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것도 추측하는, 우리가 지금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종류의 과학적인 상상력의 세계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불안을 가라앉혀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불안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실제로 락강이 이 텍스트에서 들었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뭐 세균과 박테리아에 대한 지식을 아주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학자가 실험실에 앉아서 과연 그와 같은 과학의 지식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세균전에 대한 지식, 세균에 관련된 것이 전쟁에 이용되었을 때 얼마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것이 전쟁이라는 어떤 악한의 손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박테리아나 치명적인 세균들이 살포되었을 때 혹은 유출되었을 때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재앙에 대해서 더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어떤 종류의 특정한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마치 핵전쟁과 같은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한 덧붙이자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세계에 알 수 없는 부분을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또한 과학은 결코 실제를 축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 사물의 세계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과학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과학의 그늘 지점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고 또한 함께 증폭하게 된다는 것, 함께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제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한국만 살펴보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교회가 사라졌나요? 교회는 더욱더 대형화되고 있고, 교회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장소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를 우리가 종교라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상당 수준 설명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50%의 인구만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는 결코 그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해요. 그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인의 상당수가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처럼 과학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된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발달된 국가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50%의 모두가 다 그 음모론에 동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종류의 신앙에,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은 아닐지라도 음모론에 관련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이 우리의 불안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코 잠재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인간은 실제에 대한 불안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인용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락강이 정신분석은 그렇다면 종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과학의 세계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상징기 안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 상징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이 가져오는 불안을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살피는 것이죠. 조금 더 편하게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뛰어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과학적인 지식이 이 사람을 합리적인 확신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이끄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 그때 이 과학자를 안심시켜주는 것은 뛰어난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과학이 포획할 수 없는 자녀 부분으로부터 오는 실제의 어떤 증폭된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학의 지식으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 삶의 의미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삶의 의미는 보다 모호한 영역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와 실제의 관계가 그렇다면 정신분석과 실제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L'analyse est une fonction encore plus impossible que les autres. Je ne sais pas si vous êtes au courant. Elle s'occupe très spécialement de ce qui ne marche pas. De ce qui fait, elle s'occupe de cette chose qu'il faut bien appeler par son nom. Je dois dire que je suis encore le seul à l'avoir appelé de ce nom, le réel. C'est la différence entre ce qui marche et ce qui ne marche pas. Ce qui marche, c'est le monde. Le réel, c'est ce qui ne marche pas. Le monde va, il tourne rond. C'est sa fonction de monde. 자,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은 다른 것들보다 더욱 불가능한 기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프로이트가 불가능한 직업들에 대해서 나열했을 때 뭐 교육자 그리고 통치자, 자, 이와 같은 직업들을 나열했을 때 락강이 그보다 더욱 불가능한 직업이 바로 정신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정신분석은 실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분석은 아주 특별하게도 잘 안 되어가는 그것을 다룹니다. 잘 안 되어가는, it doesn't work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doesn't work. ce qui ne marche pas. 잘 안 되어가는 걸 다룬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어가는 게 뭐냐? 그게 실제라는 것이죠. 자, 약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번역을 하면서. 따라서 그것이 다루는 이것은, 정신분석이 다루는 이것은 그것 자체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데요. 그걸 그렇게 부르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약간 뭔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실제, 르헬이라는 개념을 자신만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실제입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잘 되어가는 것과 잘 안 되어가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잘 굴러가는 것,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다시 말해 상징화된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이죠. 그게 세계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는, 세계가 아닌 실제는 뭔가 잘 안 되어가는 것이지요. 자, 실제는 뭔가 잘 안 돼가는 것, 그것을 실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굴러갑니다.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잘 굴러가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 되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기능이란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되어가는 것과 잘 안 되어가는 것, 자, 이 두 개념이 바로 세상과 실제의 개념이에요. 세상과 실제의 개념. 세상은 락강이 지금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 Le Monde, The World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한성의 세계, 상징화된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세계는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명명된 것들의 세계인 것이죠. 언어화된 세계를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어화되지 않은 세계, 언어화되지 않은 사물들은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화된 것은, 명명된 사물들의 세계에는 어떤 일관된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락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잘 되어가는 세계인 것이죠. 잘 되어간다는 건 뭔가 정말 긍정적으로 일이 되어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되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 기능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 기능하고 어떤 논리가 작동하고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분절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능의 세계, 그 논리가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오류를 포획하고 분절해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돌리지 못한다면 그 오류의 세계는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 사건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존재하는 세계의 권력의 언어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알랑 바디우는 사건이라고 부르죠. 사건. 그리고 정신분석에서는 그것을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상. 증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결국 이 세계의 논리가
작동할 수 없는 장소, 작동할 수 없는 사건을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증상적이다라는 것은 결국 실제가 도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란 그런 의미에서 오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금 락강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언가가 안 되는 곳, 기능하지 않는 곳, 그걸 실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실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락강이 표현하는 스키 막슈, 뭐가 되어가는 곳과 스키는 막슈바, 안 되는 곳, doesn't work하는 곳, 작동이 안 되는 곳,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사실은 20세기의 철학에서 혹은 20세기의 인문학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되던 개념이에요. 어떤 논리의 지배를 받고 어떤 분절에 의해서 세계가 작동한다라고 한다면 그 세계는 하나의 논리의 권력에 지배를 받는 곳이죠. 그 논리의 권력에 지배를 받는 장소가 바로 세계 그 자체인 거예요. 세계 그 자체, 유한성의 세계 혹은 상징화된 장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알랑바디와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는 이미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동시에 유한성의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반복하는 세계라고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이 현재 지배받고 있는 논리가 파열되어서 새로움이 도래할 수 있는 공간이 사건적인 방식으로 출현하는 그 사건을 바로 진리 사건이라고 부르고, 과거가 반복되는 것이 멈추고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련의 절차를 진리의 절차라고 바디오는 부르는데, 이 모든 아이디어를 알랑 바디오는 바로 락강으로부터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락강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락강이 진리를 사고할 때 결국은 실제가 현실에서 출현을 하고, 현실이라는 것은 리얼리티의 세계인 것이죠. 리얼리티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현실의 세계라는 것, 사실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언어가 역시 그 세계 자체도, 그 사물 자체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세계, 가시적인 세계, 리얼리티의 세계의 논리가 파열되는 지점은 결국 이 리얼리티가 한계점에 도달한 그 사건의 장소이고, 리얼리티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와 사실, 리얼리티는 다른 것이죠. 실제는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점에서 출현하는 하나의 진리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락강이 간주하는 증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증상이란 무엇인가? 증상이란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불러요. 정신분석에서는. 자, 억압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언어의 권력이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스테리적인 증상이든 강박적인 증상이든 정신분석에서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출현하는 순간은 바로 이와 같이 억압된 곳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억압을 뚫고 무언가가 출현하는 것을, 즉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것을 증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은 리얼리티의 대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리티의 대변자는 아니고 무엇의 대변자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신체, 우리의 주의상스 혹은 실제를 대변하는 그와 같은 표상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 되지 않는 것, 잘 되어가지 않는 사건은 실제이고, 잘 돼가는 장소는 세계라고 한다면 정신분석은 그 무언가 잘 되어가지 않는 것과 마주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자, 정신분석은 실제를 다루는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만 실제를 다루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과학도 실제를 다루죠. 과학은 어떻게 실제를 다룹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과학의 언어가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을, 새로운 논리의 언어들을, 과학의 언어들을 발명해내는 것이 바로 과학의 실천이죠.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종교도 결국 우리의 상식의 세계의 언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결국 인간의 존재라든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삶의 의미라든지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라든지 혹은 죽음 이전의 세계라든지 혹은 이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악의 현상들이라든지
악의 세계라든지 어떤 종류의 선의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언어라든지 상식의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부분에 대답을 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라면, 또한 종교의 기능 역시 실제를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학도 실제를 다루고 종교도 실제를 다루고 정신분석도 실제를 다루는데 이 세 가지 실천이, 과학, 종교, 정신분석이 어떻게 다른가? 다 같은 종류의 실천인가? 라고 묻게 된다면, 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락강이 정신분석을 불가능한 실천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불가능한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석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결국 증상을 불가능의 수준에서 보존하는 실천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된다면 정신분석은 과학이나 종교와 다른 위치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어떤 종교도 이 실제를 불가능의 수준에서 다루고 보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과학도 그와 같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이 이 실제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과학이나 종교와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자, 증상이 실제라고 했잖아요. 왜 증상이 실제인지 아주 일상적인 정신분석 임상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분석가를 찾아와요. 분석가를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증상을 말하죠. 그게 신체적인 증상이건 혹은 관념의 정신적 증상이건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등장하는 증상이건 어떤 종류의 증상이 자기 자신에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신분석가를 찾아온 이유는 그 이전에 정신과에 가서 혹은 내과나 외과에 가서 다른 종류의 많은 그 과학의 세계에 가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 신체의 사건이건 정신의 사건이건, 이 증상이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에 포획되기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가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락가니언 정신분석가라면 이 증상을 정신분석이라는 지식을 통해서 포획해서 잠재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상은 그렇게 사라질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락가니언 정신분석가라면 이 증상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증상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증상의 그 현상을, 증상이 등장하는 그 실제의 현상을 상담실 내부에 보존하고 그것을 함께 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실제와 마주하는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증상 자체를 분쇄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상이라는 것은 가능성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의 영역 그 자체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와 같기 때문에 다른 실천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는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 실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가 하면,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이상은, 추구하는 방향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변화. 락가니언 정신분석에서 이건 뭐 락강이 대놓고 이야기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실천이 다른 정신분석들, 다른 심리치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혹은 다른 뭐 인문학의 실천들이나 혹은 다른 과학의 실천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혹은 다른 실천들도 어떤 공유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정신분석에서, 락가니언 정신분석에서 선과 악의 개념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악은 무언가 하면 과거가 반복되는 것을 악으로 본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가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락가니언 정신분석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선은 무엇인가? 선은 새로움이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락가니언 정신분석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설명이 필요한 주장들이에요. 과거가 반복되는 게 왜 나쁜가? 자,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유명하죠. 우리의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욕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해도 그건 나의 욕망이 아니고 타자가 나에게 심어놓은 욕망을 나는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은 락강 정신분석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소외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프로그램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보호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부모의 욕망을 반복하게 되고, 부모는 누구의 욕망을 반복하는가 하면 그 부모가 속한 공동체의 욕망을 반복하게 되어서 한 공동체가 어떤 동질성 속에서 존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타자의 욕망이 내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 것이죠. 그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각각 태어나는 아이들이 각각 다른 욕망들을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어 버리고 그야말로 정신분열적인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타자의 욕망이 내 안에서, 대타자라는 것이죠. 대타자의 욕망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하게 되나요? 인간은 각자가 고유한 존재이고, 인간의 각자의 삶은 그 자신의 삶의 욕망을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인간적 가치의 규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타자의 욕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때 그걸로 행복하다면, 자, 그건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건 그대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복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선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즉 타자의 욕망이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잘 살아가던 삶이 갑자기 doesn't work 하게 되었을 때, 느막슈파 하게 되었을 때, 즉 안 되어 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증상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의 삶에 뭔가 오류가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자, 그때는 정신분석가는 그 사람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가 반복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반복되는 것을 멈추고 어떤 종류의 새로움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난 새로운 인생을 살겠어, 새로운 삶을 살겠어라고 아무리 스스로 되뇌인다 해도 그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스스로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조차도 대타자에 의해서 나에게 이식된 지식의 반복일 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주체적인 삶을 살겠어라고 말한다 해도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연처럼 증상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고 실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체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락강이 다른 정신분석과 다른 방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락강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과거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저런 증상이 출현한다면 저 증상의 힘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락강 정신분석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즉 실제의 힘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저 실제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과거의 반복을 정지시키고 새로움을 출현시킬 수 있도록 한번 도모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는 증상을, 내담자의 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는 어디선가 다른 가면을 쓰고 출현할 거예요. 그 상황 자체에서 임시방편으로 실제를 봉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실제의 증상을 소멸시킨다라는 그와 같은 태도를 분석가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실제 혹은 증상의 형태로 찾아온 진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진리 사건의 힘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세계에서, 내담자의 사고 속에서, 내담자의 몸 속에서 과거가 반복되는 것을 잠시 멈추는 사건을
분석가와 내담자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칸이언 정신분석이 정신분석 임상실에서 분석실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석가가 내담실을 찾아오게 되면 분석가는 증상에 집중하고 내담자의 증상에 집중하고 증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증상이 가진 다양한 효과들에 주목하면서 이 분석실을 과거의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이전에 자신을 지배하던 언어들의 세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유로움 속에서 내담자는 자유롭게 말하면서 새로운 기표를 세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지배받고 있었던 언어의 풀로부터, 이 기표들의 풀로부터 벗어나서 진공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라깡이 정신분석에 대해서 시적 실천이다라고 언급했던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인용문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정신분석은 불가능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불가능한 기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 잘 되어가지 않는 것을 다루는 그와 같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잘 되어간다면 결국 기존의 세계,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그런데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그 작동은,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너무 정치적인 공간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조금 더 아주 보편화시켜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무의식까지 장악한 지배적인 언어의 힘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미끈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어떤 주체도 그와 같은 미끈한 세계,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세계를 평생 경험하다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물며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 인간은 진리에 감염되는 그와 같은 기회를 분명히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떠한 방식이건, 삶의 사건의 방식이건 아니면 신체의 증상의 방식이건 무언가가 잘 되어가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살이 되었건, 청소년기가 되었건, 20대가 되었건, 30대가 되었건, 40대가 되었건.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과 만나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그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증상이 당신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당신의 삶을 찾아왔다. 그리고 증상은 소중한 것이다. 증상은 당신이 이전에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영역까지, 혹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기존 세계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혹은 대타자에 대한 맹신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리의 전령일 수 있다라고 말을 흔히 하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전의 언어 체계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라깡이 또한 뭐라고 하는지 잠시 인용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a science, c'est du nouveau. Elle introduira des tas de choses bouleversantes dans la vie de chacun. Or, la religion, surtout la vraie, a des ressources que l'on ne peut même pas soupçonner. Il n'y a qu'à voir pour l'instant comme elle grouille. C'est absolument fabuleux. 자, 이 부분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새로운 것이고, 자, 과학은 새롭다라는 건 몇백 년 안 됐다라는, 우리의 과학에 의존한 지 몇백 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많은 동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학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동요를 초래한다라고 아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같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교는, 그에 비해서 종교는 어떤가?
특히 진정한 종교는 우리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명의 시작부터 종교가 있었으니까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종교가 들끓고 있는지를 보기만 하면 될 겁니다. 라고 락강은 지금 1970년대 중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0년대 중반에도 종교가 들끓고 있었고,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건 보이죠. 이 세계의 종교 전쟁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탈레반이 어떤 종류의 집단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교 전쟁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 끝날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종교가 얼마만큼 들끓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종교가 이렇게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가. 조금 전에 제가 락가니안 정신분석은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건 아주 불가능한 시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극소수의 주체들이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사유하는 극소수의 주체들이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인간의 운명과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식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과학과 종교와 정신분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증상의 실제에 대해서 접근한다,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이렇게도 덧붙였죠. 과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정신분석도 그렇고 공통분모가 존재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들끓고 있는 종교의 모습은 일단 우선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건 좋지 않다. 그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절대적인 주교와 교황에 대한 복종이 있었고 교회 권력에 대한 복종이 있었는데 그 종교에 대한 복종은 결국 그들이 성서를 해석할 권위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복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 이 세상은 이렇다. 저거는 악마다. 저건 사탄이다. 저거는 천사다. 예를 들면 잔다르크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잔다르크는 신의 화신이다. 하나님이 보낸 여자다. 프랑스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종교회의를 열어서 아니다. 잔다르크는 사탄이다. 마녀다라고 하면 뒤바뀌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절대적인 복종이 가정되는 세계였죠. 종교개혁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의 세계는 결국 그 교회의 아버지들이 성서를 해석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공급해주면 그 의미는 우리에게 등장한 실제를 봉합하는 치유제가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치유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혹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결국 교회가 그 답을 권위의 이름으로 부여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에게 먹여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전적으로 실제로 봉합하고 억압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비슷한 기능들이 최근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세계에서도 정신의학의 세계에서도 등장하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세요. 많은 미디어에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나와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어떤 어린아이가 마구 흔들리고 마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병명을 딱 제시하고 자, 이 아이는 이런 정신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런 약을 처방해 주면 됩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아이의 세계를 완전히 한정시켜 버리죠. 어떤 행동 양태에 대해서 이건 어떤 종류의 정신병이다. 어떤 종류의 심리 양태다라고 명명해버리고 그 증상을 현재 존재하는 과학의 이데올로기로 막아버리죠. 마치 과거의 카톨릭의 세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종교가 그런 것처럼 저 과학의 세계에서도 실제가 출현하는 것을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과학을 통해서 봉합하고 막아서는 그와 같은 기능이 존재하지만 자,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시다. 종교개혁은 자, 루터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성서에 접근할 권리를 다른 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표에 접근할 권리를 다른 자에게 주지 말라. 너 자신이 성서를 읽으라. 우리 주체가
신부님이나 주교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텍스트에 접근하지 말고, 이 텍스트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라면 너 자신이 스스로 읽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라틴어를 하지 못하면 번역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한국어로 번역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성서를 읽으라는 것이죠. 너 스스로 성서를 읽으라는 건 그전에는 왜 금지됐었나요? 스스로 성서를 해석하지 말라고 왜 종교개혁 이전의 세계에서는 주교들이 이야기했었나요? 번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신부님이, 주교가, 교황이 해석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까 봐, 이단적인 방식으로 해석할까 봐 교회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석의 다름이 왜 발생할까요? 말씀은 기표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기표는,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기표에 스스로 접근할 것을, 기표의 주체가 스스로 접근해서, 성서에 스스로 접근해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체험을 스스로 해볼 것을 요청하는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기고 그 이후의 세계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그와 같은 권리는 축소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됐나요? 개신교들이 더한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서의 텍스트를 결국은 어떤 교회의 뭐 장로회면 장로회, 아니면 뭐 성공회면 성공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어떤 교회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교리에서 벗어난 해석을 보이면 이단이라고 간주하고 사탄이라고 서로 비난하는 세계가 다시 도래했던 것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종류의 사건을 스스로 마주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진리로서 간주하는 시기가 종교의 세계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건의 종교, 성사의 종교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세계가 반복되는 것을 정지시키고 새로움이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성사의 진리 사건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통과 이데올로기, 교회적인 이데올로기가 결코 진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존재하는 언어 권력의 반복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성서를 항상 새롭게 만날 것을, 그 위험한 시도를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는 그런 종교적인 실천들도 존재하니까, 그 종교적인 실천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신분석이, 라카니안 정신분석이 실제의 힘을 보존하는 것처럼, 실제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증상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변화의 세계를 선으로 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종교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종교 역시 한없이 보수적이고 과거의 권력이 반복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강 인용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반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증상을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 신부님의 언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진리의 사건을 타자의 권력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의 종교적인 현상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한 어떤 기자가, 로마의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강에게.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종교의 고해성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니가 가톨릭이겠죠. 고해성사를 살펴본다면 정신분석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고해성사와 정신분석이 상당히 비슷하니까 정신분석은 일종의 고해성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라강이 뭐라고 하냐면 펄쩍 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정신분석은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정신분석에서 내담자는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 말이나 합니다. 아무 말이나. 자유현상을 의미하죠. 자유현상.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고해성사하러 가는 듯한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해성사. 내가 뭐 이런 잘못을 했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혹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뭐랄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이렇게 고해성사하듯이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락강 정신분석에 비추어서 참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끝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고해성사가 끝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해성사가 끝나면 무엇이 시작될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락강은 고해성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해성사란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권력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님은 그 판단의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영향 하에서 신자는 그 주체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간주되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 신부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 신부님이 죄를 사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미 고해성사하기 전에 이 신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초자인 것이죠. 초자의 공격을 받고 그 초자에 의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려 감을 당함으로써 결국은 그 고해성사의 자리까지 와서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그 고해성사를 하는 주체의 마음속에는 대타자의 언어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타자의 언어는 결국은 초자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떠밀리는 언어인 것이니까 결국 그 주체는 그 신자는 가톨릭 신자는 결국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종속된 삶의 양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한다면 그 고해성사를 죽을 때까지 한다면 결국 이 주체는 결국 대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 다양한 도덕관념의 언어들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는 무의식으로부터 전혀 빠져나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반해서 락강은 오히려 그와 같은 초자를 약화시킨 상태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신분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펄쩍 뛴 거예요. 고해성사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아닙니다. 정신분석은 고해성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오히려 그 과거의 그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언어에 달라붙어 있는 그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제가 강해서를 쓰기도 했던 세미나 7, 락강의 인간학이라는 제목으로 강해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락강의 인간학의 세미나 7에서 그 타이틀을, 세미나 7의 타이틀을, 각각의 세미나들은 락강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분석의 윤리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정신분석의 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그 텍스트에서는. 자, 그런데 정신분석의 윤리는 무엇인가는 바로 고해성사하는 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초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윤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삶이 그 초자로부터 많이 벗어나서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는 초자의 공격을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이미 근본적으로 윤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그 상태는
결국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타자의 윤리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윤리적인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분석의 윤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주체가 스스로의 윤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어가는 것을 결국 윤리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미나 7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던 거예요. 정신분석의 윤리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윤리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것이죠. 그냥 존재하는 윤리를 따르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이것이 윤리다. 신부님이, 목사님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길을 아무 비판도 반성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펄쩍 뛸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 시대에 구약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윤리인지 무엇이 윤리가 아닌지를 무엇이 계명인지 무엇이 계명이 아닌지를 강변하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벗어나서 신약의 세계로 결국 주체를 개방하는 것을 진정한 선으로 보았던 예수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움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세계의 언어는 낡은 언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것. 자,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윤리는 어떤 실체나 의미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는 동사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윤리는 윤리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과정 속에서만 빛을 발하는 행위적인 차원의 실천이라는 것, 즉 프락시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주체는 분명히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성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La psychanalyse est un sanctum. Elle fait nettement partie de ce malaise de la civilisation dont Freud a parlé. Le plus probable est qu'on n'en restera pas à s'apercevoir que le sanctum est ce qu'il y a de plus réel. On va nous sécréter du sens à en veux-tu, en voilà. Et cela nourrira non seulement la vraie religion, mais un tas de fausse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메타적인 관점에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것은 분명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문명의 불만에 대한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19세기 그 말미와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등장했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바로 오늘날 못지않은 과학에 대한 맹신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빅토리아 시기였어요. 고전주의의 시기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계를 모두 설명해 주리라 라는 신념이 팽배하던 시기였는데, 자, 그럴 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마치 증상처럼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19세기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9세기 말은 과학이 폭발하던 시기였어요. 과학 문명이 폭발하고 그 과학 문명의 힘을 통해서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였고, 그 시점에 인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없다라는 그와 같은 신념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야말로 백과전서적 사유의 체계가 극에 도달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지금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문명의 불만에 대한 일부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세요. 정신분석이. 프로이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히스테리증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 말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제가 말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잖아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 19세기적인 수준의 사고와 용어를 사용하자면 정신병자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전엔 정신병자, 그 비이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실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리얼리티가, 현실 세계가 지배받고 있는 과학의 언어로 그의 입을 틀어막는 것, 그를 마비시키는 것을 오히려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실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유일한 실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초현실주의도 등장하고 다양한 예술의 경향들이 실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과학의 세계에서, 과학의 영역에서 프로이트만이 실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이게 왜 문명의 불만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개념은 프로이트가 썼던 텍스트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즉, 인간은 계속해서 불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서 더 많은 억압을 자기 자신의 존재에게 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상실한 주의상스, 즉 실제의 쾌락을 보상받지 못하고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과학을 창안해내면 창안해냈어. 오히려 실제는 더 억압될 테니까 우리는 더한 불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개념인데, 그와 같은 불만이 가장 극점에 도달했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말이었다는 것이죠. 과학의 언어가 더 많은 쾌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쾌락을 더 상실한 세계를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은 걸 설명하고 더 많은 걸 이해할수록 오히려 나 자신의 쾌락에 대해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발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석의 발명은 일종의 보상체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를 소멸시키지 않고 실제를 탐닉하니까. 주의상스를 분절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프로이트에게, 어떤 일부의 프로이트에게, 프로이트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프로이트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혹은 락강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프로이트의 그런 태도가 관찰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실천 속에는 분명히 상징화를 정지시키고 실제를 보존하려는 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실제를 보존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의 힘을 체험하려는 태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니까 결국 정신분석 자체가 19세기와 20세기 문명의 증상과 같은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증상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실제의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실제의 존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보증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분석가는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실제, 당신의 실제, 당신의 존재가 다 언어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신의 존재가 다 타자에 의해서 지배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배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진정한 당신이다. 그런데 그 진정한 당신에는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을 명명할 권리는 당신 스스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존하자 라고 말하는 실제의 보증인으로서 분석가가 존재한다면 결국 정신분석 자체가 증상적이라는 것이고 사건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다 번역 안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중 8구 우리는 증상이 가장 실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가 가장 증상에 가깝죠. 그걸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왜곡시키고 봉합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단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했고 과학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알 수 없는 불안과 알 수 없는 갈증에 의해서 무언가를 욕망하고 충동하려고 할 때에 기준에 존재하는 권력은 자,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선택지만을 우리에게 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소비 가능한 대상들만을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해 주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새롭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짜 종교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가짜 종교도 길러낼 테지요 라고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가 그와 같은 기능에 가장 첨단에 존재하고, 진정한 종교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테지만 가짜 종교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존재의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존재의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자적인 것 말고 무언가를 욕망하는 근본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자적인 것, 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것, 이 세계가 이것이 행복이야.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삶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욕망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리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리스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거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충동이 우리 내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락강은 그 죽음 충동, 그 실제의 갈망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분석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신분석은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나 과학과는 다른 역할을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이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 그게 과연 가능한 임무인가?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임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종교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종교의 보수적인 차원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인데, 종교의 보수적인 차원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신분석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락강은 죽는 순간까지, 80년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세미나를 멈추지 않고 강연하기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길을 가려고 했는가 하면 바로 불가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태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곧 정신분석이나 혹은 또 다른 그것이 종교이건 어떤 정치적인 실천이건 어떤 종류의 실천이 진리를 향한 실천이 실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은 혹은 어떤 정치적인 실천은 혹은 어떤 종류의 종교는, 또 다른 종교는 불가능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텍스트, 종교의 승리라는 텍스트에서 그 부분이 드러내어져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정신분석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발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종교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문장만 발화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내고 번역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종교가 인류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다 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성이라는 것에 접근해서 우리의 존재에서 작동하고 있는 과거의 반복을 정지시키고 새로움을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천은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라는 대답이 저에게는 관찰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인간의 본질에는 분명히 종교에 의존하는 부분, 즉 삶의 실제, 삶을 찾아온 실제를 봉합하고 그로부터 안정을 취하고 보호받으려는 그와 같은 자기 방어의 본능이, 즉 쾌락원칙의 본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즉 변화를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타자의 것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저항의 흐름이 분명히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락강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락강이 종교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종교가 혼자서 승리하게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락강의 발화가 분명히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종교의 본질이라는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린 이 내용의 텍스트는, 종교의 승리라는 텍스트는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번역되지는 않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어 판본으로는 출간이 2005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PDF 판본으로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강의의 원전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판본에는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세미나 17의 6강에 대한 강의가 끝났고, 다음 강의는 아마도 12월 말쯤에 세미나 17의 7강부터 시작되는 세미나의 독해 강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쯤 전에 11월 16일 날에는 한겨레에서 주최하는, 그것도 역시 동영상 강의인데요. 줌으로 하는 실시간 동영상 강의인데, 정신분석가가 말하는 읽기, 쓰기, 존재하기라는 4주 프로그램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읽기와 쓰기가 정신분석과 존재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